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용서입니다. 지난 강의부터 저희가 흔적이 한국사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한국사의 전 단원에 대한 눈과 귀가 즐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대 문화사 첫 번째 두 단원으로 나눠 가지고요. 첫 번째 단원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대 문화사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석탑이라든가 불상, 기타 이제 고대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짓고요. 그리고 고대 다음 고려죠, 중세 정치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고대 석탑부터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백제 석탑이라고 했습니다. 염두에 정리하시면서요. 이 최고, 우리 문화사에서 보면은 최고와 최대라고 하는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최고는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백제 석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 이면서 가장 큰 석탑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많이 보셨죠? 익산, 전라북도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절 이름 뒤에 지자가 붙어 있죠. 지자입니다. 터 지자죠. 지자가 붙어 있는 탑들은, 사찰은 지금 현재 사찰은 없지요. 절터만 남아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 높이가 무려 한 14m 가까이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지금 현재 요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은 거의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절 입구에 세웠었던 그 당간지주라고 하는 거죠. 당간지주. 그래서 이 절의 위상을 보여주는 어떤 그 기둥인데, 지금 현재 당간지주만 있고요. 여기 이제 대나무라든가 나무를 세워가지고요.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제 뭐가 했냐면은 당을, 이 사찰의 상징적인 깃발이죠. 깃발. 그걸 당이라고 그래.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을 여기다 걸어 놓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찰에서 이게 남아있는 건 없어요. 거의 이제 이 지주만, 이게 주축대죠. 이 지주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이제 훼손이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건 뒷면이 이제 훼손된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앞면이죠. 요 뒷부분이 훼손된 부분이에요. 요거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2018년에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복원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복원해 놓은 내용, 그 이제 그림이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죠. 여기에 복원해 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복원 직전의 모습이에요. 일제시대 때 이 부분이 허물어 내리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멘트로 대략 더덕더덕 붙여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분해 해체를 하고요. 다시 그 내용을, 그 석재를 가지고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이 이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탑을 자세히 보시면은 돌입니다. 석탑이죠. 돌인데 돌을 나무를 깎아 놓은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깎아서 축조해 놨습니다. 그렇죠? 조각조각 나무를 연결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익산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있죠, 목탑. 목탑이 유행하다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나온 탑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탑에서 목탑이 유행하다가 어디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나온 석탑. 그러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탑의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목탑의 모양들을 우리가 흔히 엿볼 수 있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다시 하면 요 부분인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기둥이 민흘림이라고 하는 거는 일자로 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민흘림 기둥이 아니고요. 요거는 백흘림 기둥이에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그랬습니다만 자세히 보면은 기둥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이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입니다. 배흘림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목적 원축에서 배흘림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탑이 유행하다가 그리고 석탑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때 나온 탑으로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높은 가장 큰 이런 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백제 석탑은요. 평제탑이라고 해서 평제탑. 평제는 평은 평정했다는 얘기고요. 제는 백제를 얘기합니다. 한때 평제탑이라고도 했어요. 이건 대당평 백제국비명이라고 있죠. 백제 이제 부여의 정림사지 석탑인데요. 여기는 어디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초층. 이 부분인데 여기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뭐 잘 안 보실 겁니다만은 이게 대, 당, 평, 백제, 국, 비,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당 전쟁 이후에 나당 전쟁 때 백제가 이제 당나라 소종방 부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래서 소종방이가 백제를 660년에 사비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부여에다가 세웠던 비석이에요. 부여에 있었던 비석에다가 새겨놓은 글자입니다. 이 탑 자체는 이미 이전에 만들어졌던 탑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탑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탑이 있는 사찰의 명칭을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찰터, 이게 사찰터거든요. 사찰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기와장이 하나 출토가 됩니다. 그 기와장에서 어떤 글자가 생겼냐면은 정림사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장이 출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림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절은 지금 현재 없고요. 탑만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탑이죠. 이게 정림사지 석탑 이랬습니다. 이건 몇 층 석탑이냐라고 하면은 몇 층 같습니까? 이게 5층 석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이요. 어떻게 된 5층 석탑이냐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옥계석이라고 합니다. 옥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옥계석 밑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탑신입니다. 탑신. 탑의 몸뚱아리다. 그래서 탑신이라고 그래요. 탑의 몸뚱아리.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기단입니다. 기단부가 되는 거죠. 맨 위에 탑 두부가 있는데 탑 두부는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탑의 머리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탑 두부가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1층, 2층, 3층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탑신이냐, 탑신. 이걸 가지고 1, 2, 3층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몇 층 석탑이냐라면은 기단을 빼고요.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래서 몇 층? 5층 탑.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사찰에 갔을 때 탑들이 있잖아요. 산사에 있는 사찰에 가면. 탑들을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조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이들,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들, 딸들 데리고 사찰에 이제 놀러로 갑니다.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가서 이거는 몇 층 탑이다. 또 설명 한번 해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조카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삼촌이라든가 아빠들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걸 기단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탑신이라 하고, 이걸 옥계석이라 한다. 이건 탑 두부라 한다. 그리고 탑은 1, 2, 3층으로 세는 것은 저렇게 탑신만 가지고 센단다. 아이들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탑은, 이건 5층 탑이지 않습니까? 탑은 거의 홀수탑입니다. 물론 짝수탑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홀수탑입니다. 숫자에서 홀수는 말이죠. 양에서요. 양의 의미가 깃들어져 있고 짝수는 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기운이 널리 퍼져라. 이런 의미로 거의 탑은 홀수탑으로 가 있어요.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의 석탑에서는 두 개요. 지금 익산의 미륵사의 석탑하고 그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있죠. 이것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의 석탑으로 쓰는 한자는 뭐라고 하냐면 모전이라고 해서 모전.
이 전자는 무슨 전자냐면 벽돌 전자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모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경주에 있는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경주 분황사 바로 앞은 아주 넓은 대지에 공터만 좀 남아있는 황룡사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룡사터 바로 앞에 분황사가 있어요. 현재 있습니다. 이 탑은 현재 규모상으로 보면 한 7층 이상으로 봅니다. 근데 현재는 1층, 2층, 3층. 그죠? 잘 안 보이면은 1, 2, 3. 이게 탑신입니다. 3층만 남아있고요. 이 규모로 봤을 때 이제 좁아지 않습니까? 아마 더 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남아있진 않아요. 훼손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클로즈업 해보면 이 사진입니다. 이 보면은 언뜻 보면 벽돌처럼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벽돌입니다. 벽돌인데요. 벽돌은 흙을 구워놓은 걸 벽돌이라 하죠. 이거는 벽돌이 아니라 돌입니다. 돌을 벽돌처럼 깎아서 모방해서 세웠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까 신라의 모방한다는 거죠. 모방을 모자에다가 벽돌 전자. 그래서 모전석탑 또는 모전탑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경주 분황사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탑 설명 좀 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안은 이게 초층입니다. 1층이란 말이에요. 탑신에 1층 안은 뻥 뚫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에 들어가면은 집에서 방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방 같은 공간이 안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면 감실이라고 해요. 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살이라든가 또는 불경이라든가 그 사찰의 어떤 보물들 있죠. 이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그 방, 공간을 감실이라고 하는데, 감실은 이 한 곳이면 들어간 입구는 4곳입니다. 사면에 하나, 둘, 저 뒤에 넷. 그래서 4개에서 사면에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가 4개고요. 그리고 출입구 양 옆에는 이게 인왕상입니다. 인왕상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인왕상 총 몇 명이냐? 그럼 8명 있습니다. 감실 문 하나에 양쪽 2개가 있어요. 양쪽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황사 모전석탑의 사면에 요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니까 사면에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사자 모습이에요. 사자상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말씀 드렸죠. 불교의 건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입니다. 왜 하필 사자입니까? 그러면은 사자는 불법 수호를 담당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상들이 유독 많아요. 옛날 사찰이니까 요즘의 사찰들로 산사에 있는 사찰을 가보시면은 사자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사자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찰, 특히 이 감시를 지키는 불교의 수호신으로 살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신라의 모전석탑에서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인왕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돌이라고요? 벽돌이라고요? 돌입니다. 돌이에요. 그리고 고대 문화사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석탑과 목탑 또 모전탑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목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백제신라를 보고 있습니다만 고구려는 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고구려의 석탑은 현재 없어요. 남아있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목탑을 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탑. 근데 목탑은 현재 남아있는 거 없고요. 목탑 터 있죠. 목탑 터만 남아있어서 고구려에서는 목탑이 주로 만들어졌을 걸로 보고요. 현재 남아있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여기에 이제 석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신라 석탑에서 보면은 또 하나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학창시절에 많이 갔었을 곳, 갔었던 곳 중에 하나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는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의 보물 창고고요. 중국 같으면 장안성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석가탑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그리고 여기 타보탑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자상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거고요. 아울러 불국사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사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찰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불국사를 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대웅전입니다. 법당이죠, 법당. 대웅전이고요. 그 전면에서, 불국사를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이고요. 이게 다보탑이 되는 거죠.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석가탑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당 하나에 탑 2개, 1금당 2탑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찰의 기본 양식은 1금당 뭐다? 2탑씩이다. 그렇죠? 1금당 2탑씩. 아시겠죠? 이 기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 우리나라의 산사에 있는 사찰들을 가서 보시면은 민간에 있는 사찰 말고요. 산사에 있는 사찰을 보시면 거의 법당 하나에 탑이 2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전형적인 3층 사각탑 했을 때 이 석가탑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봤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탑신. 이거는 옥계석입니다. 탑신, 옥계석, 탑신, 옥계석. 여기는 탑 두부입니다. 한자로는 상윤부라고 그래요. 탑 두부라고요. 여기는 기단입니다. 근데 이 기단은 통일신라 기단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 2층. 탑신, 옥계석, 탑신, 옥계석, 탑신, 옥계석, 상윤부, 탑 두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옥계석이 있죠. 옥계석의 끝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한 옥계석 하나에 3층 사각이니까 4개가 있겠죠. 그렇죠? 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클로즈업 해보면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클로즈업 하면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살짝 들려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살짝 들려 있는 형태예요.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시면 아주 예쁜 여인이 곱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고요. 치마를 살짝 들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치마를 살짝 들어 보이면 뭐가 보여요? 버선이 보이죠. 버선. 그렇죠? 한복에서 입는 양말을 버선이라고 그래요. 버선. 그래서 그 버선 뭐냐면 이게 버선 코 있죠. 코. 버선 코. 그 버선 코처럼 되어 있어요. 살짝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석탑의 재료는 뭔가요? 돌이죠. 그러니까 석탑이죠. 나무는 목탑이겠지. 그치? 근데 이 돌은 종류가, 돌 종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돌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단단한 돌은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우리나라에서 석탑이 현재까지 많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화강암이 어느 정도 단단합니까? 강도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측정치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화강암은 보통 몇 년 정도 갑니까? 라고 하면은 화강암의 유효 기간은 5,000년입니다. 5,000년. 5,000년 간다. 그만큼 뭐 하다는 거죠? 단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강암이 우리나라 지형상 거의 대부분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화강암으로 된 화강으로 만든 돌탑, 석탑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단단한 돌을 석공들이 이제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석공들의 조각 솜씨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굉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석가탑과 관련된 설화가 있잖아요. 이 석가탑은 백제의 아사달과 아사녀의 일화가 같이 들어가 있죠. 백제의 이제 공장, 수공업자입니다. 공장이었던, 수공업자였던 누가? 아사달이 혼인을 하자마자 신라 이 석가탑을 만드는데 요역동원이 돼가지고 차출해가지고 신라로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올 거니 하고 이제 아사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자, 백제 땅에 신라 땅으로 건너가서 찾아갔더니 여기는 여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응?
불국사 이 석탑을 만드는데, 석가탑 만드는데, 이거는 좀 불손하다, 불온하다. 그래서 넌 좀 밑에 가서 기다려라. 좀 밑에 가면 연못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 탑이 완성이 되면은 이 탑의 그림자가 그 연못에 비칠 것이다. 그때 되면은 남편 아사달이 너를 찾아서 갈 것이다. 그래서 아사녀가 이제 밑에 연못가에 운막을 짓고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몇 날 며칠 지나도. 그래서 결국 시리에 빠져가지고, 요즘 같은 우울증 정도 볼까요? 연못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을 모르는 아사달은 석가탑을 완공한 후에 스님으로부터 부인이 찾아와서 저 밑에 연못가에 운막을 짓고 산다는데 가봐라 했더니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사달도 연못에 투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가 깃든 탑이에요. 이게 뭐요? 신라의 대표적인 3층 사각석탑, 뭐예요? 석가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화가 일화가 이제 실려 있는 석가탑이 되는 거고요. 하여튼 삼국시대 때 장인 중에서 가장 손재주가 뛰어났었던 장인 그러면 백제는 우리가 꼽습니다. 백제 사람들의 손재주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사달 아사니의 설화를 가지고 석가탑을 우리는 무영탑이다. 이렇게 대합니다. 무영. 영은 그림자 영자입니다. 사진 촬영할 때 영자예요. 무영. 없음 무자입니다.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까 연못에 그림자가 안 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영탑이라고 하는 설화가 2층 별칭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편에 있는 석가탑 이제 그 동쪽이죠. 동서 그렇습니다. 동쪽에 있는 다보탑입니다. 이 다보탑은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지 않고도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 호주머니 하나씩 들어 있을 것 같은 화폐 동전 얼마짜리 동전이죠? 10원짜리 동전 뒷면에 보시면은 바로 다보탑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동신라의 3층 사각탑하고 전혀 다르죠. 판이하죠. 이건 어떤 탑의 어떤 정형화된 탑이 아닙니다. 그렇죠? 좀 복잡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다보탑의 수호 역할을 했었던 사자상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을까요? 4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저 뒤쪽에 하나가 있겠죠. 총 4개가 있는데 현재는 4개가 없습니다.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 반대쪽에 있는 하나는 사자상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도굴된 걸로 봅니다. 도난당한 거죠. 도난당했습니다. 아마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존재를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 장롱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떤 텃밭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이 크기입니다. 이 크기에 사자상이 있으면 혹시 다보탑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었던 석가탑, 그 다음에 다보탑, 그리고 이제 이 탑을 간직하고 있는 뭐죠? 바로 불국사 석굴암이 뭔가요? 불국사의 사찰의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불국사와 함께 같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었던 바로 뭐도 있어요? 석굴암도 있습니다. 근데 석굴암은 나중에 불상에서 따로 보기로 하고요. 우선 탑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무덤 양식 중에서 하나입니다. 바로 수중능이죠. 통일신라 화장법입니다.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불교의 영향입니다. 불교의 영향이죠. 이건 이제 그 경상북도, 이게 이제 무덤이에요. 지금 수중능이 되는 겁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있습니다. 경북 경주 양북면 봉길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명은 여기가요. 이쪽이 해수욕장입니다. 이 해수욕장은 봉길 해수욕장인데 보통 해수욕장 그러면은 모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갈들이죠. 자갈들. 몽실몽실한 몽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파도로 인해서 씻기고 해서 돌이 아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몽돌들이 있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봉길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쪽입니다. 동해안 쪽입니다. 무덤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 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갔다 와서 얘기한 사람이나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 돌로 된 관뚜껑이 있습니다. 관뚜껑. 그래서 한번 열어보자. 학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열어보면 여기에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랬는데 열어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담아놓는 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면은 또 신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덮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장을 했었다라는 기록을 봐서 이건 이제 대왕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30대 문무왕 수중릉 아닙니까? 문무왕이라고 한다면 삼국통일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무열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문무왕의 유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동해안에다 묻어다오. 그러면 외구들의 노략질을 내가 막는 용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이제 신문왕이 문무왕 아들입니다. 신문왕 그럼 왕권 강화 정책의 대표적인 왕이죠. 그래서 신문왕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화장을 해서 여기다 매장했다.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복한다.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의미로서 세운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왕암에서 승용차로 한 15분, 한 20분 정도 거리에 가면은 바로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찰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찰 이름이 뭐라고요? 가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 없고 여기 보세요.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이 탑만 현재 2개가 남아 있습니다. 2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사찰터가 남아 있어요. 사찰터가 있고 탑만 남아 있습니다. 역시 동해신라의 대표적인 1, 2, 3층 그리고 사각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계석이고요. 이거 탑신이죠. 이거는 기단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상륜부입니다. 상륜부가 위에 장식했었던 탑에서 장식했었던 이 돌들이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한자는 상륜부. 어떤 머리 부분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탑에서 봤습니다. 이런 형태가 현재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문망 수중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탑 2개는 가문사지 3층 석탑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석탑은 석가탑으로 대표하는 3층 사각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통일신라 때 이형 석탑이 있습니다. 이형 한자를 보시면 이형은 형태가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형 석탑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에요. 이름 좀 긴가요? 그렇죠? 4마리 사자가 받치고 있는 3층 석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례 화엄사라는 이 사찰은 이 통일신라 때 연기조사, 연기라고 하는 그 조사 스님이 연기조사 스님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이 연기조사가 자기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 석탑이 바로 이 구례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에요. 여기에 4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죠. 불교와 사자와의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연기조사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알려져 있고요. 여기 석등이 있습니다. 석등 밑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연기조사다.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공양하는 모양을 만들어 놨었던 석탑이 바로 구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의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통일신라의 석탑은 3층 사각탑이다라고 한다면은 통일신라의 그 틀에서 파격적으로 벗어났었던 탑이 통일신라 이형 석탑에서 구례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 하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잠깐 앞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4마리 사자가 받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문사지 석탑입니다. 탑신 한번 보세요. 탑신. 그 다음에 석가탑의 탑신 한번 보실래요? 탑신입니다. 탑신. 자, 특징들 알아차리셨습니까? 이 석탑의 탑신에는 무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밋밋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가 달랐지. 여기에 보면은 이게 탑신 아닙니까? 탑신에 무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신라 하대로 가잖아요. 상대, 중대, 하대, 하대로 넘어가면은 탑신의 이제 부조로
불상들 있죠, 불상들. 불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불상들 보이시죠? 이게 동신라 하대 때 석탑이에요. 그래서 하대 석탑은 똑같이 3층 사각탑인데, 이게 부조로, 예, 우리 부조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냥 입체적인 모형이 아니라 한쪽만 튀어나온 겁니다. 부조로 불상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탑이 강원도 양양에 가면은 진전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그래서 양양 진전사지 석탑 이렇게 명명합니다. 역시 여기 가면은 절은 없었습니다. 없고 절터에 현재 남아있는 석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탑 두부죠. 탑 머리 부분이고요. 이건 옥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탑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기단입니다. 기단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죠. 건물에서 1층, 2층, 이중 기단에 3층, 그 다음에 네모, 사각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때 석탑은 신라 중대 석탑하고 다른 점은 부조로 탑신에 불상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다른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한편 신라 하대 때 또 하나 이게 승탑이 유행합니다. 승탑. 승탑인데요. 이 한자만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하냐면 부도입니다. 회사가 부도를 할 때 그 부도는 이 한자는 아닙니다만 한글로 표기할 때는 그 부도예요. 부도를 우리말로 표시하면 승탑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 양식은 팔각 원당형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부도는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에 있는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그래서 팔각 원당형이라 한다면은 팔각 원당형, 여기 명칭을 좀 잠깐 좀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삼각부라고 그래요. 삼각부.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하각부라고 합니다. 삼각부, 하각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몸통인데요. 몸통인데 그 중에 둥근 형태입니다. 연꽃 모양 있죠. 연꽃 모양, 둥 모양. 그리고 여기에 몸통인데 이거는 몇 각이냐? 팔각입니다. 팔각. 이것도 팔각이고요. 이것도 팔각입니다. 삼각도 팔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팔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 양식은 뭐냐 그러면 팔각, 원당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각의 둥그런 형태 원당형입니다. 그러면은 이 승탑은 부처의 사리탑하고는 달라요. 부처의 사리탑을 석탑이라고 한다면은 승려의 사리탑을 뭐라고 그래요? 승탑이라고 그래요. 석탑과 승탑은 다릅니다. 석탑은 부처님의 사리탑, 승탑은 부처의 사리탑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모든 승탑에는 모든 석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불경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앞에 나왔었던 불국사 3층 석탑, 다시 가면 석가탑이죠. 석가탑 안에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었던 불경이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이렇게 합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그런 뭘 얘기하죠?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탑은 부처님의 사리탑이고요.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탑입니다. 그러면은 승려의 사리는 어디가 있냐? 이 삼각부를 걷어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뻥 뚫려 있어요. 여기 이제 사리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면 있죠. 지면 하각부 밑에는 이 승려의 유골, 뼈 있죠. 뼈. 유골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는 여기다가 어떤 그 승려가 열반하지 않습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열반하면 그 열반한 사찰에다가 승탑을 만들어서 사리를 여기다가 보관하기도 하고요. 그 승려가 처음 출가했을 때 사찰에 보내서 거기다 또 승탑을 또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 양식, 승탑의 기본 양식은 뭐와 팔각 원당형이며 우리나라 승탑은 불교 교종과 선종 중에서 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냐면은 선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종이 유행했을 때 항상 부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선종이 유행했을 때 부도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선종은 교리가 이래요. 분립,
문자 이랬습니다. 문자에 기대지 않는다. 경전, 쉽게 말하면 교과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참선, 실천, 이걸 중시하거든요. 참선과 실천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필요 없고 오로지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교재를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스승으로부터 직접 제자가 배우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없습니다. 부처가 한참 그 설법을 하고 있는데 설법을 하다가 아무 말 없이 부처가 이게 꽃을 딱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그 꽃을 든 이유를 알고 살짝 웃었다. 이제 혹시 들어보셨죠? 그걸 염화미소라고 그래요. 염화미소.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그 의미를 서로 둘이 아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심전심, 염화미소, 불림문자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관계를 중시하고요. 스승이 죽어버렸어요. 스님들이 죽은 걸 열반에 들었다고 그래요. 열반에 들었으면 스님들은 날매장을 하진 않죠?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는 것을 승려의 일종의 장례식이 되는 거죠. 그걸 다비식이라고 그래요. 다비식. 답이라면 뭐가 나오죠? 사리가 나옵니다. 그 사리를 모셔놓은 탑을 뭘 한다고요? 승탑. 한자는 뭐라고요? 부도. 그래서 불교에서 선종이 유행했을 때 특히 뭐가 많이 나왔다? 부도가 많이 맺는다. 그 부도의 기본 양식이 뭐다? 팔각원당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신라 중대 때는 교종이 유행을 하고요. 신라 하대 때는 뭐가 유행을 하나요? 선종이 유행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 하대 때에 뭐가 바로 부도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시대 때도 가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고려 문화사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고려 전기 때는 의천의 해동 천태족이 유행을 하고요. 고려 후기 무신영매 이후입니다. 후기 때는 진울의 조계종이 유행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천태종은 의천의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은 교종일까요? 선종일까요? 천태종은 교종이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의 교단을 통합하려는 거고요. 진울의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의 교리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그러면 언제 때 부도가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고려 전기일까요? 아니면 후기일까요? 당연히 조계종, 즉 선종이 유행했던 후기 때 부도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 부도 역시 팔각원당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삼국에 또 남북시대 때까지 해가지고 일부 석탑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불교 관련된 문화에서 또 하나 석탑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불교의 우상, 신앙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죠? 불상입니다. 불상. 교회 가면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역할을 했던 것이 뭐요? 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우리가 불교 전례 과정에서 보면 바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도 들어왔냐 하니까 종교 더하기 철학도 들어옵니다. 사상이죠. 또 회화도 들어옵니다. 불교 회화죠. 또 불교 문화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교 건축도 들어올 거고 불교 음악도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문화 하나가 들어오면 그 하나만 달랑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문화 하나에 같이 엮어져 있는, 같이 붙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문화 이꼴 불교 문화다라고 할 만큼 고대사에서 불교 내용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두 번째 불상입니다. 삼국시대 때의 불상은 삼국시대 종교 자체가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상, 석탑 많이 만들어졌겠죠.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 중이고요. 대승불교였고요. 대승불교 중에서도 고구려는 삼론종, 백제는 개율종, 율종, 그다음에 신라는 개율종에서 각 종파가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삼국의 각기 공통적으로 출토된 불상은 뭐냐면 바로 이 불상입니다. 이 불상의 이름이 이렇죠.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었습니다. 반가, 사유, 상 모습이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유라고 그러죠. 반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잘 보시면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올려놨죠. 그러니까 반만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처님이, 이 불상이 왼쪽 다리마저 이쪽으로 올리면은, 우리가 이제 양반 자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끼는 거, 그죠? 다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양반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가부좌가 되는 거고요. 이건 한쪽만 했으니까 반가부좌가 되는 겁니다. 반가부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반가, 줄여서. 반가하고, 반가해서 반만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어서 오른손을 오른쪽 무릎에 대고 턱을 받치고 눈을 살짝 감고, 그렇죠? 삼산관을 쓰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삼국의 공통된 불상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고구려 불상을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적인 요소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작은 체구의 불상, 그리고 옷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지역적인, 지리적인 기후의 특징을 반영해주고 있고요. 좀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다라는 좀 다부지다는 의미 아시죠? 좀 다부진, 좀 작지만은 땅땅한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모습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광배라고 그래요. 광배라고 하는데요. 그 광배 뒷면이 이겁니다. 이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글자에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상 이름 뭐냐면은 연가 7년명 금동 열의 입상. 입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서 있는 상이다. 그래서 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가 7년이라고 했습니다. 연가는 연호입니다. 연호. 이게 언제 때 연호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김무식의 삼국사기에도 고구려사에 대한 기록을 취재봐도 연가란 연호가 안 나와요. 근데 연가란 연호를 썼으니까 나왔겠지요. 그죠? 연가 7년에 평양 동쪽에 있는 사찰의 승려가 불법을 멀리 전파하기 위해서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 불상 이거는 29번째 불상이다. 이런 글자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씨 중에 연가 7년이라는 글자를 따서 이 불상 이름을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구려 불상인데 이게 어디서 출토가 됐냐면은 경상남도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라면은 고구려하고 이 시기 때 신라하고 교역이 있었다. 뭔가 했던 교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호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호 있지 않습니까? 그 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만든 이 호가 왜 신라 경주에서 발견이 됐는가? 또 고구려하고 신라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에서 호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도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불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백제 불상입니다. 백제의 서산, 충청남도입니다. 마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을 깎은 거예요. 깎아서 삼존불상, 3명의 불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애상이고요. 여기가 이제 보살입니다. 보살. 협시보살이라고 하는데 좌우에 있죠. 이 얼굴에 미소를 보시면 이 미소를 보면 이 미소입니다. 미소 보면은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웃는 모습이 달라요. 이게 백제의 미소라고 얘기합니다. 백제인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 하고요. 가운데 있는 열애상은 고부조입니다.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앞으로. 그죠? 양쪽에 있는 협시보살은 저부조입니다. 저부조를 하면 뭐죠? 좀 뒤로. 이건 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쪽에 있는 건 좀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였었겠죠? 바위였었는데, 이건 좀 많이 튀어나오게 깎고, 이건 좀 뒤로 들어가게 깎아놨었던 그 마에 돌을 딱 갈았다. 갈 맞잡니다. 그래서 갈았다. 그래서 서산마의 삼존불상, 백제 미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백제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라불상입니다. 경주 베리라고 하는 건 행정구역명입니다. 석불입상이고요. 이게 원래 이때 세 개가 나란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경주 남산에 흩어져 있던 것을 이쪽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 입상은 현재는 여기를 마모가 심해서 여기 이제 지붕을 만들어서 이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붕을 만들기 전에 초창기 때 3존 불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얼굴 모형이 이 신라인의 얼굴로 보는 거죠. 애기 같은 모습이에요. 좀 천진난만한 그런 이제 웃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 경주 베리 석굴입상. 그래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통일신라 불상입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도피안사 철불인데, 이게 한자 좀 잠깐 보실래요? 도피안사 철불입니다. 그래서 피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에 도착한 거죠. 해탈의 경지에 도착하는 사찰이다 해서 도피안사 석탑, 도피안사라는 명칭이 나오고요. 거기에 있는 철불입니다. 철로 만든 부처님상입니다. 좀 까맣게 나온 것은 철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가슴이 훅 펴있고요. 여기에 입고 있는 옷이 어때요? 좀 무늬가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운 이런 형태의 철원의 도피안사 철불이에요. 이게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의 불상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조형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조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열왕릉, 한자 보실래요? 이수와 귀부입니다. 이수의 이자는 뭐냐? 그러면 이 이자는요, 이자는 이무기 이자입니다. 귀부할 때 귀는 거북 귀자입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귀부고요. 이건 거북이죠? 이 부분이 이수고요. 이 부분이 귀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수와 귀부 사이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수가 되는 거고요. 탑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북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 이거 하고요. 이것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 탑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두 개로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라고 글자가 새겼냐면 여기 부분에 태종 무열왕릉 지비.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의 비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걸 태종 무열왕릉의 이수와 귀부다라고 일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거북이가 목을 쭉 빼고 있습니다. 다리 있죠, 다리. 이 다리 4개는 쫙 뻗고 있어요. 어때요? 힘차죠? 전진, 바로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무열왕, 누군가요? 김춘추죠, 김춘추. 그래서 김춘추 삼국통일의 자신감이 그의 이제 비에 이렇게 그대로 묘사가 됐다, 형상화됐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통일신라의 조형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각품, 무열왕 이수와 귀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의 무덤 양식은, 자, 이거 참고로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면 김유신묘입니다. 김유신묘고 여기에 있는 그 12간지 있죠. 12간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거는 성덕왕릉에 있는 겁니다. 성덕왕릉이고요. 이쪽은 김유신 무덤이에요. 통일신라의 무덤의 특징은 규모는 커. 여전히 큽니다. 작진 않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부분에 뭐죠? 둘레돌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이게 무덤이고요. 여기에 둘레돌을 둘러요. 이 둘레돌을 호석. 그리고 여기다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서 12간지를 여기다가 조각을 해놓습니다. 12간지를 조각을 해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2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부조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있고요. 그냥 부조로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감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간지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12간지 모습이죠. 이 12간지는 통일신라 때 처음 나와요. 그래서 고려 조선시대 왕릉에 그대로 또 계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무덤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화장법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이러한 무덤의 모습도 있다. 특징은 둘레돌을 두르고요. 12간지를 조각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통일신라의 공예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예술 최고와 최대를 정리하시라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종, 상원사종입니다. 강원도 오대산에 있죠. 월정사 바로 위에 상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사종 가장 오래된 거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클로즈업 해놓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피천상입니다. 야, 구름이 하늘 위를 막 날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요? 피천상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가장 오래된 종. 그러면 가장 큰 종은 뭘까요? 최대의 종은 뭐예요? 바로 봉덕사 종입니다. 다른 말로 에밀레 종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균열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현재 전시만 되어 있어요. 야외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최대의 동종, 그리고 최고는 상원사종, 최대 바로 봉덕사종, 또는 에밀레종.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에밀레는 이 종을 만드는데 어린 아이를 시주할 게 없어서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주할 게 없어서 어린 아이를 시주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종을 울릴 때마다 엄마 이런 소리가 울려서 에밀레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종은 실제로 사람의 어떤 그 뼈의 성분이라든가 인 있죠, 인. 그런 성분이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단지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어린 아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불교 국가 아닙니까? 신라는 불교 국가에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다뤘겠느냐?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갓난아기를 거기다 집어넣겠냐는 얘기죠. 이거는 설화죠, 말 그대로.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일신라와 함께 발해에 불상했습니다. 현재 이 불상은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의 모습하고 비슷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도쿄 동경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두 명의 부처인데요. 왼쪽에 있는 지금 여기 보는 쪽이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처님의 얼굴 모습은 어때요? 소실됐습니다. 이거는 없어졌죠. 이쪽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다 해서 뭐라고 그래? 이불병좌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불병좌상. 그리고 뒤에는 이거는 무슨 꽃이에요?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사자.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은 연꽃입니다. 왜 그 진흙바닥에서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그 연꽃인데 그 연꽃의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뭐 같아요, 여러분들? 선명하게 보이진 잘 아시나요? 이 부분이 애기 동자입니다. 그래서 진흙밭에서 핀 연꽃에서 애기 동자가 나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애기 동자. 그래서 발해 이불 병자상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발해 문화에서 마지막 발해 등기입니다. 등기는 등, 햇불이죠. 불, 기구입니다. 발해 석등이죠. 석등. 불을 밝히게 한 건데요. 우리가 그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향을 피우기도 하고요.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촛불을 켠다는 것은 촛불을 나를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옛날에는 석등에다가 불을 밝히고 기도를 할 때 기도빨이 가장 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석등들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야외 전시관에 보면은 석등이 그을린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외란이라든가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타가지고 그을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다가 불을 피워서 그을린 것들이 많아요. 여기다 불을 피운다는 것은 사찰을 경례를 밝히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신라의 고구려의 석등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나 삼국의 석등도 현재 남아있는 것들 보면은 기본 틀은 비슷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일단 발해에서도 불교가 융성했었다는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조형 미술에서는
석등이라든가 이불병자상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대 문화에서 마지막 고구려 문화 일본 전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문화의 동류, 그렇죠? 동류라고 하는 것은 문화는 서쪽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죠? 동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동류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고운벽화입니다. 이게 고구려 수산리 고운벽화의 여인도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 다카마스 고군의 벽화 모습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라 지방에 있는 건데요.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요. 또 치마 있죠. 치마가 주름 치마입니다. 칼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걸로, 그러니까 양국 간의 문화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삼국의 문화뿐만이 아니고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석기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토기 문화, 조모 문화 있죠. 이 조모 문화에 영향을 줬고요. 그죠? 그러면 청동기 있죠. 청동기 시대 때 문화가 일본의 어디에? 야요이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청동기 문화, 청동시대 때의 토기요, 토기. 그러니까 청동기 민무니 토기라든가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야의 문화가 일본의 스에키 문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에키 문화인데 여기서 조몬, 야요이, 스에키 있죠. 이는 공통적인 그 토기 문화입니다. 그릇, 토기 문화고요. 그 다음에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형성된 문화를 야마토 정권 때의 아스카 문화라고요. 야마토 정권 때 아스카 문화라 이렇게 한다. 아스카 문화는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 중에서 특히 백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통일신라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나라 시대 때 하쿠오 문화 성립에 영향을 줍니다. 하쿠오 문화. 그래서 조몬, 야요이, 스에키, 아스카, 하쿠오는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본 문화입니다. 자, 그 중에 삼국시대 때의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형성된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고구려 수산리 고운 벽화와 일본의 나라 지방에 있는 다카마스 고운 벽화의 여인도입니다. 여인도. 헤어스타일, 또 옷, 치마 이런 모습이 비슷해서 양국 간의 고구려와 백제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삼국 문화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구려 문화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대 문화사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고대 문화사는 문화사 내용이 좀 방대한 관계로 2시간에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문화사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고대 문화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좀 되셨죠? 다음 시간에는 고대 정치사의 흔적을 따라가서 지도라든가 또 다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